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좀 재미있는 발표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 연구팀에서 변증을 조금 더 분석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최근에 AI 테크닉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어프로치 수준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창학 교수님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현상의 초점은 한의학의 어떤 임상의사결정 과정이고 그 임상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실제로 환자를 마주하게 되면 저희가 전신 수준의 사실 증상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땀이라든지 소화, 대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게 되면 사실 그 증상들 하나하나가 포착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몰레큘러 수준에서의 병리적인 현상들은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처방을 쓸 때 굉장히 많은 약제를 쓰고 그러면 그 약제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활성 성분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럼 체내에서 굉장히 또 많은 타겟 프로테인들이랑 바인딩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의학이 어떤 포착해야 되는 이 매핑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복잡성을 한의학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라고 하면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신 수준에서 관찰한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사실 이 증상들이 독립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땀이 요렇게 나는 환자들은 소변이나 대변이 요렇게 가는 양상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증상들이 발현되는 그 패턴에 코렐레이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 하나하나를 한열이다, 허실이다 이런 뭔가 추상화된 패턴을 이용해서 서머라이즈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조합하면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은 증상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이 본초들 역시 그 속성들이 저희가 사용했던 이 추상적인 패턴으로도 정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는 실질적으로 이 패턴에 대한 추론만 하고 나면 거기에 대응되는 약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축축한 환자라면 말려주는 약을 쓰면 되고 차서 문제가 되었다면 따뜻하게 데워주는 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렇게 일련의 진단과 처방을 하는 임상적 의사결정 과정을 마치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본다면 차원 축소 알고리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 축소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고차원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쉽게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변수의 수가 몇 개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키라는 변수를 10명의 데이터에게 모았다면 1차원 변수가 되고 키랑 몸무게를 모으면 2차원, 키, 몸무게, 성별을 모으면 3차원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변수가 많아질수록 정보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기하학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똑같은 데이터 샘플이 2차원에 있을 때는 굉장히 우겨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바운더리도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변수가 많아지면 데이터들이 인베딩 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데이터의 실질적인 스트럭처만 있다면 그 구분된 패턴을 쉽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변수를 무조건 더 많이 모으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빅데이터 시대 초기의 생각이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유한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박사님 저기 연구 때도 발표 때도 차원의 저주로 간단히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마치 기하학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똑같이 10명의 샘플이 있는데 제가 이걸 1차원에 있을 때는 너무 우겨 넣어져서 이 패턴이 보이지 않다가 2차원, 3차원으로 이제 늘려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차원이 하나씩 축이 추가될 때마다 공간의 부피는 굉장히 지수적으로 많이 팽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유한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굉장히 넓은 스페이스에 희박하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공간을 다 뒤지는 어떤 모델의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들 뿐더러 뭔가 일반화된 패턴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에 그래서 추론이 불안정해진다는 이슈가 있고 또 한 가지의 티피컬한 모티베이션은 저희가 모으게 되는 이 증상 정보라고 하는 입력 변수들이 실제로는 독립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X1, X2, X3가 완벽하게 독립이라면 저희가 데이터를 뿌렸을 때 완벽하게 예쁜 동그란 구가 나와야 하지만 실제로는 코릴레이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코릴레이션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X1, X2가 어떤 가중치로 조합된다라는 축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축들만 잘 찾아내고 나면 이 3차원에 있는 데이터도 실제로 2차원의 어떤 리니어 평면만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그 스트럭처를 잘 근사할 수 있다는데 그 차원 축소의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이에게 가지고 와서 저희가 왜 차원 축소를 하는지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아까 찾아야 되는 매핑 펑션을 생각해 보시면 수십 가지의 증상이 있고 또 저희가 사용 가능한 어떤 약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수십 가지만 있다 하더라도 요구에 가능한 어떤 매핑 펑션의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한 명의 한의사가 이걸 다 외운다는 게 애초에 인지적인 캐퍼시티를 넘어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간에 저차원을 매개하도록 데이터를 한번 컴프레션 시켰다가 매핑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산술적으로 봐서도 매핑 가능한 수 자체가 지수적으로 감소시킨다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텀들 간에 저희가 수십 가지를 관찰하면 굉장히 복잡한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이 심텀 공간에서는 데이터들이 복잡하게 얽혀져서 어떤 레이턴트 스트럭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심텀들의 코릴레이션 패턴만 몇 가지만 식별해서 그 패턴으로만 그 패턴 상에서 환자가 몇 점인지 이렇게만 찍어보면 나면 오히려 데이터에 있는 스트럭처를 훨씬 더 잘 파악하기 쉽다.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제가 자꾸 표현하는 것은 어떤 페이션트가 가깝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달라 보였지만 실제로 이 공간에서는 굉장히 가깝고 누구랑 누구는 굉장히 멀고 이런 거리 관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어떤 한의학의 이론이 발달해온 어떤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어떤 증상 패턴이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이런 약제를 썼는데 낫더라 혹은 죽더라 막 이렇게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는 그런 임상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이면에 뭔가 일반화된 원리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론이 정립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 축소로 저희의 어떤 변증을 설명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머신러닝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저차원의 투사를 하는 이 축 자체가 해석 가능한 축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해석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추상화된 어떤 은유적인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차다, 뜨겁다, 내지는 병소가 밖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심부로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누구나 일상적으로 체화해서 알고 있는 개념들이죠. 이런 개념을 썼을 때 가장 큰 이점은 1번화가 좋다는 겁니다. 즉 전혀 새로 보는 어떤 증상 조합을 가지고 환자들이 나타나더라도 한의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화된 추론을 컨시스턴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그 unseen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용이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신러닝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는 것이 왜 중요해?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뭔가 늘상 보아오던 대상을 완전히 새로운 용어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 때 또 완전히 새로운 질문도 던지고 그걸 어드레스 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을 저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데이터의 어떤 저차원상의 예를 인베딩 시켜봤을 때 실제로 그 구조가 선형적이냐 비선형적이냐를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비선형성이 굉장히 큰 어떤 특정 질병군이 있다면 그럴 때는 선형 변증 설문지를 쓰는 것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또 데이터에 제가 추상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추상화된 정도를 학파별로 내지는 질환군별로 정량적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목적 함수라고 해서 최적화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차원을 축소할 때 수학적으로 어떤 목표를 최대화 혹은 최소화하고자 했는가를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머신러닝처럼 굉장히 빠르게 분석적인 방법론들이 발전하고 있는 이 필드의 도구들을 저희가 차용함으로써 어떤 한의학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또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수행했던 empirical study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8강 변증을 분석을 했고요. 그랬을 때 8강 변증 잘 아시겠지만 표리, 한열, 허실이라는 이 세 가지 패턴 축을 가지고 이 패턴 공간으로 저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특징은 이 표리에 대한 변별을 우선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표증인지 리증인지 보고 그 다음에 표한인지 표열인지 이렇게 허실, 한열을 따져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시퀀셜하게 저차원으로 프로젝션 하는 것이 머신러닝의 어떤 차원 축소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주목해서 뭔가 한이하게 차원 축소 많이 갖는 그런 어떤 고유한 특징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왜 그렇다면 표리를 먼저 변별하는 게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특별히 뭔가 베네피셜한가 이것을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첫 번째 가설은 표리 축이 가장 먼저 변별되는 이유는 아마도 정보량이 가장 많은 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러한 explained variance 개념은 머신러닝에서 PCA 같은 차원 축소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클수록 정보량이 많다는 것은 마치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어떤 청중분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해서 청중분들의 어떤 여기 있는 구조를 제가 파악하고자 했을 때 제가 성별이 무엇입니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모두가 0 아니면 1으로 대답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정보량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뭐 BMI를 여쭤본다든지 그렇게 뭔가 리스폰스의 베리어빌리티가 큰 것들 어떤 정보를 물어봐야 그만큼 제가 한 명 한 명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은 변수를 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이 세 가지 축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했는데 저희 가설과 다르게 표리축이 실제로는 설명하는 변수, 즉 표증과 리증이라는 이 라벨의 베리언스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기각하고 다시 다른 가설을 탐색을 했고 저희가 앞서 제안한 것처럼 한의학에서 쓰는 이 패턴 축이 뭔가 정보를 굉장히 추상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환자의 증상 정보를 아마도 가장 많이 추상화시킬 것이고 추상화를 시킨다는 것의 어떤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다이코토마이즈, 즉 이분화를 잘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화가 잘 됐다는 것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애들끼리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다른 그룹들 간의 이 거리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위딘 그룹 디스턴스보다 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하는 개념은 충분히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키, 몸무게, 뭐 BMI라는 어떤 3차원 데이터에 여성들의 데이터만 찍고 남성들의 데이터를 막 찍으면 아마도 여성 내에서 혹은 남성 내에서의 디스턴스가 여성과 남성의 페어와이즈로 디스턴스를 잰 것보다 더 좁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 가설대로 표리축이 세퍼레이션 정도가 가장 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앱스트랙션 된 것을 데이터 이분화로 확인한 거에 나아가서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또 다른 지표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CGP라고 하는 매트릭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어떤 컨셉이 충분히 추상화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떤 데이터의 컨디션이 바뀌더라도 그 추론이 일반적으로 잘 일반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성별이라는 어떤 컨셉이 충분히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머리 길이를 컨디션으로 잡아서 단발인 여성과 남성 데이터만 모아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봐 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추가 학습 없이 장발의 여자 남자 데이터만 모아서 다시 한번 클래시피케이션 해봐 라고 했을 때도 장발 단발이라는 컨디션이 바뀌더라도 남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표리에 대한 추상화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히트 패턴, 열증의 환자들을 모아서 표열과 리얼을 구분하게 학습을 하고 전혀 한증의 환자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한증 환자 중에 표인지 리인지 변별해봐 라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CCGP 값 역시 표리 라이블에 대해서 가장 퍼포먼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희가 세운 가설, 표리축이 증상 정보를 가장 많이 추상화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일반화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라는 저희 가설을 서포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한 것은 실제로 한의학 변증은 단순히 환자 클러스터링을 잘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처방을 선택하는 것, 처방 셀렉션까지가 얼티밋 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허브 스페이스에 있는 정보, 즉 처방 정보도 똑같이 표리가 가장 많이 추상화해서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증상 벡터로 나타낸 상태였다면 여기서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처방받은 처방 벡터로 나타내 놓고 똑같이 데이터 세퍼레이션 정도 그리고 일반화되는 정도를 매겨를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표리축이 가장 일반화와 세퍼레이션을 잘 시키는 즉 허브 정보를 잘 최대한 많이 추상화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밸리데이션을 한 것은 이제 추상화를 더 많이 시키는 이 표리축이 먼저 변별하는 것이 이제 뭔가 beneficial 할 것이다 라는 것을 implicit한 assumption으로 깔고 출발을 했는데 정말 그러한가? 이걸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한 번 더 밸리데이션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리 모델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트리는 심턴 벡터를 받아서 허브 벡터를 예측하는 모델이 되고 이 상단의 피처들이 뽑혀지는 기준은 어떤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든지 어떤 계산상의 에피커시가 제일 높아지도록 피처 임포턴스가 높은 애들이 상단에 뽑히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심텀을 가지고 허브를 매핑함에 있어서 이 상단에 뜨는 피처들이 과연 표리를 변별하는 피처들이 뜰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했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상한론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뎁스 이 트리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막 바꿔주더라도 가장 위에 뜨는 피처가 부맥이 뜨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맥이라고 하는 것이 표증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피처고 또 두 번째로 뜬 피처가 소변 자리라서 아직까지는 인터널 펑션이 인택트하다라는 것을 임플라이하는 마찬가지로 표리를 변별함에 있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로 뭔가 표리라고 한 한열 허실에 어떤 레이블 정보를 넣어주면 이것이 개별 심텀들보다도 훨씬 상단에 뜨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이 저희 연구팀의 어프로치가 사실은 굉장히 좀 티피컬하게 저희가 한의학 연구에서 AI를 사용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한의사의 결정, 그러니까 진단이라든지 혹은 처방이라든지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AI 모델을 만들고자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의사가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AI의 이론 혹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 라는 것이 저희의 모티베이션이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계상신경과학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방법론들이 잘 정립되어 있는 분야에 있는 툴을 차용을 해오면 새롭게 조작적 정의도 가능하고 즉 추상화를 뭔가 데이터 이분화라든지 일반화 성능으로 측정하는 이런 새로운 정의도 내릴 수 있고 그걸 매저할 수 있는 툴들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의학의 차원 축소를 했을 때 뭘 잘하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희가 하는 차원 축소가 어떤 정보를 잃는지에 대한 어떤 리미테이션이나 위크니스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한의사가 잘하는 어떤 의사결정 방법, 추론의 어떤 장점을 갖는 방법은 그대로 보존을 하되 저희의 방식에서 손실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컴플리멘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료 AI를 개발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는 제가 가천대에서 박사 학위과정 하는 동안에 김창업 교수님 그리고 강봉수 학생과 함께 진행을 한 연구이고요. 또 저희 좌장이신 이상훈 박사님과 함께 또 공동연구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